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보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밀가루로 된 거, 그 다음에 쌀가루로 된 거. 또 하나는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이런 거를 아침에 식사 대신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보면 폭탄 투여 수준으로 쫙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쑥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식사법 딱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당뇨병은 현대인의 질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당뇨병 클리닉을 처음 열었을 때 1년에 찾아오는 환자가 채 10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1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를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 전 단계이다 라고 하게 될 정도로 당뇨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최근에 많이 발생한 거는요, 유전적인 거는 그대로 있는데 환경이 변해서 그런 부분이죠. 제일 큰 거는 식생활의 서구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지고 정제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지방,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소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당뇨병 혹은 비만의 발생에 관계되는 다양한 환경 인자들에 의해서 당뇨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을 이기는 식사법 딱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 건데요. 최근에는 영양에 대한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 식단 혁명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맞는 음식물을 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우유는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당 불내성이 있어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우유가 아무리 좋아도 먹으면 배가 아프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음식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혈당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고 누구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음식마다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봄으로써 자신에 맞는 그런 식단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죠. 소식. 그러면 얼마를 먹으란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 칼로리를 계산을 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에다가 음식을 입력하면 몇 칼로리다 라고 나오고 심지어는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음식이고 조성이 어떻고 몇 칼로리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칼로리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1800kcal, 성인 여성은 한 1500kcal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활동량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얼마를 먹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평균 내가 한 2500kcal를 먹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500kcal를 빼보는 겁니다. 밥 3분의 1공기가 100칼로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드시는 캐러멜 라떼 이런 거 하나 200칼로리 쉽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녹차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500kcal가 빠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칼로리를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칼로리를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혈당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서 이 실험실에 가져가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있었고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요즘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작아졌고요. 피도 아주 조금만 내면 혈당 측정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졌죠. 그래도 손끝을 찔러서 약간의 피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는 복부라든지 팔 뒤쪽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혈당이 쭉 모니터링이 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매번 손가락을 찌르지 않더라도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사이에 혈당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요, 인슐린 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GLP-1이라든지 GIP라든지 소화 흡수의 속도도 다를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개인마다 식후 혈당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장 속에 또 큰 우주가 또 하나 있어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차이가 또 식후 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요,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튜브로 흘러가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이런 것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직후 혈당이 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의 변화도 있는데,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은 장에서 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탄수화물이 내려왔을 때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 식욕 억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혈당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기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서를 단순히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밀가루로 된 거, 그 다음에 쌀가루로 된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이런 거를 아침에 식사 대신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보면 폭탄 투여 수준으로 쫙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ABC 주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과, 당근, 양배추 이렇게 썰어 놓고 천천히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쳐서 드시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 이거를 갈아 가지고 한 번에 드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 있는 그 상태대로 드시는 게 좋겠다. 주스로 드시게 되면 혈당이 훨씬 빨리 올라간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을 단순히 정상에 가깝게 조절한다기보다도 요즘은 어떤 약제를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약제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성 신증, 즉 콩팥병이죠. 이게 있는 경우에는 GLP-1 계열의 약제 또는 SGLT2 억제제라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이 중요하냐, 체중 조절이 중요하냐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혈당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GLP-1 계통의 약제들이 나오면서 체중을 아주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당뇨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 혈당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혈당도 중요하겠지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최근 당뇨병 치료의 큰 변화입니다. GLP-1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혈류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른 장기에 가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GLP-1은 장에서 나와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되겠는데, 주로 에너지 대사와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위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쑥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물리적인 기능이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에너지 대사 조절에서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장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갈 때에 L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작용을 나타내는 호르몬이고,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GLP-1 제제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약제 개발이 많이 진전을 이루어서 비만 치료 영역까지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비만 약제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당뇨병이 생겼다.
그리고 고도 비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호르몬을 주사를 해줘서 농도를 좀 많이 높여줘야지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생활습관교정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당뇨병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꾸준히 잘 지키도록 저희가 항상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약물요법을 쌓아가는 그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도저히 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약물요법을 조금 더 강하게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을 쓰지 않으시려고 너무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도로 식단을 억제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업무를 잘 못하실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 한두 가지 좀 쓰시면서 과도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당뇨병만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